아,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과학 60주년은 필사이언스 R&D 스님 트랜스포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사회를 맡은 연구학당의 비용연구소입니다. 이전 아주이들을 출席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실 최윤영 교수님으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동양과학과 일본행정공학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그래서 통일부문제를 사회로 취득하셨고, 국민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에서 교수를 공부했습니다. 70여 번 공부하셨고, 통일부에서 환경부문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환경역사, 평가, 인성 실험입니다. 그리고 실험실화 세미나는 환경 교수님께서 혹시나 인성 만성질의 역할 기술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인영입니다. 네. 인류 환경 노출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역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학장님과 부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데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성격일 것 같고, 그래서 보건과학대 헬스사이언스 R&D 세미나의 목적이 뭔지 이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내 연구실 네트워크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말을 보고 그러면 다른 연구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의 전반적인 그리고 자세한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라기보다는 연구의 방향성, 연구 철학, 그리고 좀 세세한 것들은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좀 짧게라도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좀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철학하니까 굉장히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환경보건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환경보건 연구의 거의 모든 거를 조금씩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저 세부 전공은 환경역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은 한 70% 정도는 환경역학 연구들이고요. 그 나머지 30%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평가 연구도 하고 있고, 또 환경보건이라는 학문이 좀 새로운 환경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또 그거에 대해서 노출평가 연구를 하고 환경역학 연구도 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또 접근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보건이라는 학문은 이제 좀 학문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를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잘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소통이죠. 어떻게 이게 너희의 몸에, 여러분들의 몸에 어떻게 위해야 된다,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그 과제 차원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보건 캠프에서 같이 액티비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역학이 이제 제 연구의 주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경역학 중에서도 저는 노인성 크로닉 디지즈, 에이지 리레이티드 크로닉 디지즈, 그 나이를 먹으면서 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역학 잘 아시겠지만 환경 역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경 노출이 물리적인 환경 노출도 있고 다양한 대기오염부터 케미컬들까지 화학 물질 노출도 있고 또 바이올로지컬 노출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실험 연구,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같은 데에서 발견된 그 에비던스가 있으면 이거를 기반으로 동일한 현상이 사람들에서 나타나는지 통계적으로 관찰을 해서 증거를 찾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노출과 흐르는 비즈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노인성 질환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이슈죠.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40%가 되는 현재 한 2배 정도까지 비율이 증가하는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한국인의 3대 만성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에요.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 X축이 나이 연령대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Y축이 이제 유병률이에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노인성 만성 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 자체가 증가하는 거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보유자의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생활비 부담의 문제가 되게 되겠죠. 네, 어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2023년에 대한민국 공식 경제정보 누리집 자료에 있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평균 연령은 44.5세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해가 부족한 항아리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한 30년 후를 예측한 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년은 2053년입니다. 평균 연령이 11세 정도 증가를 했고요. 위쪽이 더 뾰족하고 아래쪽은 굉장히 적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네, 93년이에요. 아래쪽이 뾰족해요. 이때는 이제 통계가 여기 위에 보시면 100세 이상까지 제대로 집계를 한 게 아니고 80세 이상은 다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8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왜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평균 연령이 30.5세였어. 지금부터 14살이 적네요. 더 30년 전으로 가볼까요? 63년이에요. 진짜 인구 피라미드가 였네요. 지금 인구 피라미드라고 볼 수도 없죠. 평균 연령이 22.9세였습니다. 네, 놀랍게 변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인구 피라미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60년 전부터 현재, 그리고 30년까지. 우리가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에 비해서 비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수가 비율이 많아서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30세에서 60세를 이렇게 해보았어요. 어떤가요? 한 7, 80년대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었을 것 같고요. 점점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이 부분을 피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굉장히 문제였을 거예요. 피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이쪽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괜찮아졌다가 이때는 우리가 뭐 둘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했었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파트 앞에 그런 게 붙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출산 장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죠.
자, 고령화 사회의 원인을 알아야 문제 해결을 할 텐데, 원인은 저출산이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노인들이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의료기술의 발달은 좋은 거니까 해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저출산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피라미드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거네요. 이쪽을 좀 넓게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을 했고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서 굉장히 어, 이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별로 잘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양을 바꿀 게 아니라 여기를 좀 넓히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피부양해야 되는 인구수를 좀 비율을 줄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취업을 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맞추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여기를 한번 늘려볼까요? 어, 한 11살, 13, 14세 정도로 73세까지로 늘려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한 10살 이상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더라도. 질병에 걸리지, 아까 말한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방법은 생산되는 인구의 폭을 넓히고 저는 환경보건학을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환경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좀 제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자, 에이징 릴레이티드 크로닉 디지즈가 없이 이제 나이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뭐 100살까지 병원에 누워서 길게 생명 연장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질환을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질환의 리스크 팩터가 뭔지를 알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 또 프로텍티브 팩터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에이징 리레이티드 크로닉 디지즈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는 뭐예요? 나이죠. 에이징 리레이티드니까요. 그쵸? 너무 가장 큰 중요한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언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수준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환경 노출입니다. 환경에 노출이 되면, 나이를 먹는 것과 비슷한 기전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게 돼서 그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멀티플라이어블 팩터 중에 리스크 팩터가 아닌 프로텍티브 팩터도 있어요. 적절한 식습관이죠. 엔타이옥시던트와 같은 비타민 C, 뭐 이러한 것들, 비타민 D 잘 섭취를 하고 오메가3 잘 섭취하고 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하는 것과 반대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노인성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들, 환경오염 물질들, 무엇이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그러한 정보를 대중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같은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유전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이제 efect가 커진다든지 시너지스틱 한다든지 그런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영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똑같이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비타민C를 잘 섭취를 하면 그 영향이 조금 줄어드는 디지스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2011년엔 다이아비리스라는 논문에 나온, 저널에 나온 신문 논문의 한 부분이에요. 제 연구는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연도가 있고요. 지금 파란색이 케미컬 프로덕션입니다. 양호, 전체적으로. 그리고 빨간색이 다이어비리 프리벌런스예요. 자,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물론 이거는 생태학적인 연구, 그냥 패턴과 패턴만 봤어요. 여기에서 이 케미컬 프로덕션이 직접적으로 다이어비리의 리스크가 되었는지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았을 때 너무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케미컬이 뭔가 우리 노인성 질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부터는 여러 가지 제가 했던 연구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사실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꾸 끊더라도.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질환은 히어링 로스. 네, 청력이 손실되는 거, 청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청력 손실 연구는 저는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중금속 옥이 노출이 되면, 카드뮴과 납이 노출이 되면 청력이 손실된다. 이런 연구들도 했었고요. 또 에어 폴루션에 노출되면 히어링이 나빠진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남수진 박사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페스티사이드에 노출되면 청력 나빠진다.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졸리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졸리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구를 하고서 제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돼서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베토벤이 기가 먹은 거를 밝혀냈대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베토벤이 이제 기가 안 들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곡들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베토벤이 그 주석에 포도주를 항상 주석 컵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고, 약간 좀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이 사람이 이게 중금속 여기서 녹아서 중금속이 노출돼서 기가 먹었을 거다라고 이런 설이 계속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그게 증명이 됐다 하면서 엄청 이슈가 됐고 막 베토벤 사진과 제 사진이 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깜짝 저는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히어링 로스 중에서 하나의 연구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폴루션 영향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퍼블리시 됐었던 건데요. 네, 저희 이브 박사가 했었던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익스포저는 에어 폴루션이고, 대기 에어코리아 환경부에 있는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PM2, CO, NO2, SO2 농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거주 지역의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컴은 히어링 로스, 히어링 프레센스 그 데시벨로 측정된 거고요. 자, 그 다음 파퓰레이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우리나라의 좋은 데이터가 있죠. 거기에 있는 이제 일반 성인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이것도 이 에어폴루션과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밝혀낸 연구였습니다. 네, 그러면 히어링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귀고요. 여기가 레이, 녹색 중이 레이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귀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요. 소리가 들어가요. 쭉 들어갑니다. 고막이에요. 고막을 이렇게 건드려요, 소리가.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세 개의 뼈로 된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세 개가.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막이 있고요. 이 안은 플루이드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 이 막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플루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리에 따라서 다르게 아마 좀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 플루이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코클리에 있는
헤어셀이에요. 머리카락 같은 형태의 셀이에요. 그럼 이 셀이 이 플루이드를 감지를 해요. 이렇게 있다가 플루이드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움직임이 이게 전기 신호로처럼 돼서 뇌로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S 발음을, T 발음을 내고 있구나, 큰 소리로 말하고 있구나, 뭐 헬스사이언스 R&D 세미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소리로 전달이 되게끔 해주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요, 노화가 되거나요, 그 환경에 노출되면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문제가 생겨요. 헤어셀이 문제가 생겨요. 헤어셀이 폐화해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아니면 에이파토시스 죽어요. 없어요. 제자리에. 그러면 이게 움직임이 여기서 플루이드가 움직여도 제대로 감지를 못해서 굉장히 큰 소리여야만 전달을 하거나 제대로 전달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손실되고 청력이 좀 나빠지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에어 폴루션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미세먼지 안에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있겠죠. NO2에 노출되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영향인 건데 여기 이렇게 헤어셀이 문제가 생겨서 청력이 나빠지는 그런 기전으로 기반해서 역학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요, 텔로미어 렌스. 네, 텔로미어 렌스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자, 페스티사이드에 노출되었을 때 텔로미어 렌스가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연구예요. 2020년에 나왔던 연구고, 저희 석사과정 학생이 진행을 했었던 연구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노출, 익스포저는 오가노포스페이트라는 농약이에요. 우리가 페스티사이드 농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 집에서 쓰는 에프킬라 같은 거, 살충제. 그거는 PS 로이드 계열이에요. 이 오가노포스페이트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서 쓰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예요. 벼에서 쓰는 거예요. 벼에서 거기에서 사는 벌레들이 죽을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떻게 노출되냐면 농부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요. 직업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재배한 쌀을 먹음으로써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건 미국 데이터를 활용한 거고요. 이 사람들의 소변에서의 오거노포스페이트의 수준을 추정하는 7개의 메타볼라이트 바이오마커를 활용을 해서 노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 아웃컴은 텔로미어 렌스예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의 에이미인즈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미국 국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데이터, 유명한 데이터죠. 미국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해당 애소시에이션에서 발표된 첫 번째 연구였었습니다. 네, 텔로미어 렌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가 조금 깨졌네요. 2009년에 텔로미어 렌스 관련해서 노벨상을 이 세 분이 받으셨어요. 네, 텔로미어는 뭐냐면 크로모점 끝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게 텔로미어래요. 그런데 이게 노화가 되게 되면 여기 길이가 짧아진대요. 그래서 노화의 지표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크로모점 끝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 그 전체 DNA 길이 분의 텔로미어 렌스에서 레이쇼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좀 텔로미어 렌스가 그럼 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화 끈을 예시로 들었다고 해요. 자, 이게 보시면 여기 끝에 있는 캡이 텔로미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만큼 길어졌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딱딱하게 있음으로 해서 이게 없으면 끝에가 막 너덜너덜너덜해지겠죠. 근데 이게 여기를 위에를 보호하는 캡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운동화를 우리가 오래 신었어요. 낡아요. 그러면 이게 막 작아지죠. 낡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운동화를 오래 신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거노 포스페이트에 노출이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그 노화의 지표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워킹 스피드에 대한 겁니다. 피지컬 펑션이죠. 네, 워킹 스피드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중금속의 노출에 의해서 카드뮴 노출에 의해서 워킹 스피드가 노인들은 보행 속도가 운동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를 했었고 2023년에 퍼블리시된 건데요. 그 스팔레이트, 우리 플라스틱 반찬 용기 그리고 우리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스팔레이트 컴퓨터 옆에 위에 있는 그 플라스틱들 그리고 그 짐볼 막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거 다 스팔레이트고 그 다음에 향수 같은 데 향 나는 거 그리고 샴푸 이런 데 향 나는 것도 다 스팔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 노출이 되면 운동 기능이 노인들의 운동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석사 과정 학생이 진행을 했었던 연구였고요. 네, 노출은 스팔레이트고 네, 소변에서의 그 바이오마커, 스팔레이트 바이오마커 5가지 종류를 측정한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헬스 아웃컴은 피지컬 디클라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지표, 좀 간단한 지표, 대표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은 보행 속도가 아프다고 해서 많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노인들은 노쇠하게 되면 보행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뭔가 건강 지표, 모터 펑션의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서울의대하고 같이 모집한 데이터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성북구에서 모집을 했었어요. 성북구에 사시는 노인들 그리고 아산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팔로우업했던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이 해당 연구소시는 된 첫 번째 연구였었고요. 네, 모터 펑션의 워킹 스피드가 그럼 줄어드는 원인을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특정한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왼쪽에 있는 약간 신경학적인 거, 오른쪽에 있는 뼈하고 관련된 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센트럴 너버 시스템, 퍼셉추얼 시스템,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머스쿨러스켈레털 시스템, 보행 조인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연구를 왜 했냐면요. 여기 지금 포탈레이트 노출에 대한 거잖아요. 포탈레이트 노출이 이거랑 연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종합적으로 해서 노인들의 모터 펑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을 통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 노인들이 노쇠할 수 있다. 모터 펑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저 아이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먹지 말고 유리컵에다가 담아 먹고 물을 담아 먹고 이런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의 개선이 여러분들의 좀 건강한 노년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워킹 스피드의 측정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자, 여기 20피트에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가 20피트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멀리서부터 그냥 평소 때 걷는 속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조사원이 여기 지나갈 때 스탑워치 하고 또 여기 지나갔죠? 스탑워치 하고 이 사람들 계속 걸어가요. 이렇게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또 해요. 두 번을 한 다음에 이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1초에 얼만큼 걸었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의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워킹 스피드 측정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눈 연구입니다.
눈 연구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과거에는 청력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요즘에는 눈 연구를 좀 많이 해요. 여기 보면은 카타르트, 백내장, 페니지움, 군날개. 군날개는 눈 위에 이렇게 군살 같은 게 자라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 디지즈, 건성암, 요즘에 많죠. 네, 그 다음에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라고 하는데 황반 변성, 네, 이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PFAS 노출에 미치는 영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고요. 에어 폴루션이 요거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PFAS 노출,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거긴 하지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PFAS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뭐 같아요? 프라이팬 코팅, 팝콘에 라이닝, 패스트푸드 그 감자튀김 그 종이에 라이닝, 비옷, 뭔가 기름을 차단해주는 거예요. 방수의 기능인데 굉장히 강한 방수예요. 여러분들 그 종이컵에도 이렇게 뭔가 라이닝이 되어 있잖아요. 물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그건 오랜 시간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렇죠? 그거는 비스페놀 A예요. 이거는요 특성을 보시면 기름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 맥도날드에서 그 감자튀김 하면은 굉장히 잘 코팅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도 흐물흐물해지지 않잖아요. 그게 피파스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MD를 한번 살펴볼게요. 황반 윤석열. 이 지금 우리 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각막 안쪽이 망막입니다. 이 안에 매큘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매큘러 이 부분을 이렇게 멤브레인을 잘라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건강한 멤브레인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런데 AMD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대요. 지금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드로젠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저런 찌꺼기가 생긴대요.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고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막혀 있다가 나가야 되니까 이게 막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고 막 이렇게 막 혈액이 막 엉뚱한데 고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강하동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피파스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여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려대학교 공강이에요. 자, 우리가 AMD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점이 이제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AMD가 생기게 되면요. 이렇게 가운데 뭔가 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검은색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가운데가 막 뒤틀려요. 아까 뒤에가 뒤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스에 노출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AMD는 실명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AM 황반변성 가족들 중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황반변성은요, 치료 방법이 딱히 없어요. 늦출 수는 있어요. 그 늦추는 방법은 눈 아래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고 굉장히 아프대요. 늦출 수는 있는데 이거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실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예방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환인 거죠. 네, 지금 저랑 같이 안질환 연구를 하고 있는 공동 연구진이에요. 네, 고려대학교 연구진들을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각막 전공하는 김대원 교수님 저하고 2015년부터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로병원의 송정석 교수님,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의 망막 전공하신 박현준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임상 필트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네, 이 앞에 있던 그 김경환 교수님하고 같이 한 5년쯤 전에 이제 연구를
그냥 같이 논문 쓰고 연구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특별한 연구비가 없는 상태에서 파일럿 상태로 한 30명을 모아서 이제 김도영 교수님의 노동력 저희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집을 해서 연구 한번 해봤고 분석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에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20개 권역별로 제주도까지 안과 교수님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500명 정도 모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2000년도고요. 1차년도에는 뭘 할지 이런 모집하고 이런 거 했고 2차년도엔 정확한 계획 세우고 프로토콜 만들고 지금 IRB 하고 설문지 환경노출 관련돼서 다 설문지 하고 그다음에 시료 어떻게 배송할 거고 인체 유래모사 채취하거든요. 혈액소변, 눈물 방수 이런 거 다 채취해서 네, 환경 노출이 얼만큼 됐는지 바이오마커 측정할 거고요. 미세먼지나 같은 에어폴루션을 이 사람들의 거주지 기반에서 에어폴루션, 에어코리아의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성과가 없긴 하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환경보건 연구들 중에서 역학 연구들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들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출 평가 그리고 현재 환경보건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희 관심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 관련된 거예요. 피부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에도 노출이 되긴 하지만 눈은 촉촉하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잘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콘택트 렌즈, 그 다음에 인공 눈물도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환경 나쁜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바이오마커들이 실제로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여기 계신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 실제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정보를 드리면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안 쓰면 돼요. 그런데 메디컬 디바이스는요, 우리가 선택해서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콘택트 렌즈는 안 쓰고 안경 쓰면 되지만, 인공눈물은 내가 건강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주는 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여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맞는 공장에서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연구자가 제시를 해줘야 그게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좀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노출이 덜 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에는 이제 또 관심 있는 거는 입 안에 이제 보철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정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것도 제 생각할 땐 피탈리티 이런 거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연구도 해보고 싶고 또 뭐 보청기 이런 것도 입담 많이 찰 것 같아서 그런 연구도 해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가습기 살균제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보건 하는 분들은 그냥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그냥 그냥 같이 거의 환경자 같은 거의 그런 이슈입니다. 네,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노출이 됐죠. 이 가습기 안에 그 물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미생물도 많이 생기고 이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액체를 조금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렇게 넣고 그 상태에서 그냥 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 중에 되게 분무가 됐고 사람들이 호흡기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폐 손상이 있었고 이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도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99년도에 SK 그 옛날 유공에서 제품을 처음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는 맘카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뭐가 좋다 하면은 막 붐이 일어서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거를 쓰는 게 굉장히 되게 멋진 엄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조금 잘 사는 엄마들이 많이 썼어요. 서울에 사는 그 피해자 분포를 보면은 서울, 강남, 서초에 굉장히 많아요. 시골보다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썼고, 아이들과 환경관에서 24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됐고, 또, 그런데 조금씩만 넣으면 좋은데, 미생물 죽는데 사람은 안 죽겠어요? 많이 넣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만 넣어주면 되는데 계속 넣었어요. 물 가를 때마다. 그렇게 해서 노출이 많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어, 그, 그냥 원인을 몰랐다가 2011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 아이들이, 그 전에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 했었는데, 아산병원에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 입원을 해요. 근데 거기 계시던 그 홍수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보니까 뭔가 걔네 그 친구들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표정상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법으로 치료를 해봐도 하나도 안 먹혀요.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입원을 하자마자 며칠 안에 막 사망하고 그래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질병관리청에 본부죠. 그때 보고를 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그 역학조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맘카페 같은 데서 나도 이상한데 우리 애도 이상한데 했는데 이게 뭔가 우리 공통점이 뭘까요? 하다가 나도 마스크 착용제 썼는데 마스크 썼는데 약간 이런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보건을 하시는 학자들이 이거 뭔가 조사가 필요한데 국가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모금을 했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여서 참 몰라서 참여를 못했었는데 모금을 해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이제 어, 네,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후에 이제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노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2016년부터 이거 환경노출 조사 총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이제 정부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질환에 대한 거는 이제 정해진 병원에 가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도 받고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기록 자료를 떼어가지고 가서 이제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 노출에 대한 거는 이것 또한 현재 노출된 게 아니라 측정은 할 수가 없고 잘 보완된 노출 조사지의 형태를 가지고 한 2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인터뷰 형태로 해서 이 사람이 무엇에 노출이 되었는지, 어떻게 노출이 되었는지, 얼만큼 노출되었는지, 농도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은 환경부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에 등급을 매기고 구제를 해줄지 말지 그런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원천희 교수님이 지금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를 원천희 교수님한테 이틀 전에 정확하게 막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갑자기 또 해야 돼가지고 지금 약간 살짝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알고 계시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미국의 슈퍼펀드 법 아세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구제를 할 때, 이제 각각 개인들이 회사하고 싸우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뭔가 특별법을 마련을 하면 국가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요. 얼마가 언제까지 필요하겠다는 국가가 뭔가 예산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그 기업들과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분담금을 청구를 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피해 구제 신청자들이 환경부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은 환경노출 조사 전체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에 한 30명 정도 산업보건 전문 간호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 연구실에 3명이 이것만 전담하는 연구원들이 계신데 제때
3개월 안에 구제 확정까지 다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잘 제때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퀄리티 컨트롤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고 이게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검사나 판사가,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잘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기업 측은 김앤장 30명의 변호인단과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 판사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어렵고 그냥 계속 퇴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지금 5년 동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피해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역학 연구 한 70%, 나머지 한 3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 70%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구 30%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흥미적인 성과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거는 그냥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11조처럼 10의 3은 저희 시간을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소개드릴 연구고, 좀 네트워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연구들 그냥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중성식들 여러 가지 환경물질 이제 관련돼서 뭐 EBC를 pH, VOC, 미세먼지, 뭐 팝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퍼블릭 데이터, 미국 퍼블릭 데이터, 우리나라 좀 직접 모은 데이터들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 계시면은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ACV-related chronic disease들이에요. 앞서 소개하지 않았던 뭐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핸드그립 스트렝스, 그다음에 코그니션, 런 펑션, 키드니 디지즈 이런 것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질문 주세요. 네. 아, 20대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문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농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에서 저희도 직업적인 노출과 일반 사람들에서 노출되는 게 일단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한번 빼보고 같은 분석을 해봤는데
미국 데이터에서는 이 사람들을 넣고 분석을 했을 때랑 이 사람들을 빼고 분석을 했을 때 거의 결과가 어소시에이션 정도가 동일했어요. 그거를 아마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의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막 기계로 이렇게 하고 또 위에서 막 헬리콥터로 스프레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도 그 보호 장비들도 잘 갖추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 직업적인 노출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적지 않았나,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해봤었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농업에 계시는 분들 조금 더 노출이 심할 것 같고, 굉장히 아까 일반 인구 집단도 굉장히 높은 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국 데이터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저는 환경보건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그 생산 연령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려면 노인들이 이제 건강해져야 되고, 그 일자리도 노인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전달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기회가 된다면 정책 연구에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 역학 연구에서는 사람을 연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노출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이 얼만큼 노출됐냐, 내 몸에 얼만큼 들어왔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인터널 도즈, 수용체 입장에서 내 혈액과 소변에서의 그 노출을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는 그 바이오마커 로 이제 연구되어 있는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거기서 제한된 방법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 형태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그냥 역학 연구가 아니라 그냥 노출 평가, 아까 콘택트 렌즈에서의 피파스 노출, 인공 눈물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는 이제 그거 물질 자체를 이제 분석 기관에서 측정을 용출을 한다든지 또 액체는 그냥 바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가에 대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교수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찾아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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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노인들에서 문제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성인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연구도 했어요. 청소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질환 자체가 보통 이제 노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노화에 따라서 뭐 50세, 60세 이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정도의 청력 저하가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은 뭐 30세, 40세에도 좀 먼저 올 수가 있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뇌의 헤어셀이 이제 죽고, 네. 그리고 어 이제 뭐 쪼그라든다든지 이렇게 돼서 제대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그 동물 실험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이제 뭐 원숭이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노출을 시켰을 때 그 속도 그 그 속도가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거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속도뿐만 아니라 뭔가 강도도 줄어드는, 그리고 셀도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눈 자체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저희 팀에 완전 저희 팀은 아니고 큰 범위 내에서 이제 같이 코워크하시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뭔가 질환이 있는 그 눈에서 이렇게 수술한 후에 이제 조금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떼어서 이렇게 의뢰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중금속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높게 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 있는 중금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몸 자체에서 꼭 눈으로 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뭐 호흡을 통해서 노출이 된 것이 온 몸에서 서큘레이션 함으로써 결국은 여기저기 기관에도 가고 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눈에서 직접 직접 노출되고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앞으로는 꼭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보험과학과 20주년 위암 사이언스 R&D 7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